주식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집이라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네. 완만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내리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조합 해보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다 지금. 안녕하세요. 예, 위대한 개미에 든다는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작년 초부터 주식과 코인 모두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마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일찌감치 늦기 전에 투자용 부동산은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던 김규현 데이터노우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시장은 어렵지만 대표님의 인사이트는 오히려 올해 더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작년 10월경부터 이제 네. 전국 블로그를 통해서 네. 이제 전국의 집값이 하락 전환이 시작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반년 정도 흘렀거든요. 네. 예, 8개월 정도 흘렀는데 네. 올해 하반기 이후 지금 네. 국내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출간한 21년 초에 출간한 제 두 번째 책에서 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하락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했고요. 하락 변곡점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살 사람들은 없고 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데 그동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매물은 여전히 호가를 잘 안 낮추고 이런 네. 거래 침체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게 하락 이제 변곡점인데 그걸 이제 10월 9일 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하락 변곡점 왔으니까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팔아라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출간한 제 세 번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는 빠르면 2022년 가을. 네. 그래서 올 가을 늦어도 내년 초 중반서부터는 본격적인 대하락장이 나타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다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는 흐름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나타날 흐름이죠. 그럼 그 어떤 이유로 그렇게 대세 하락장을 진단하신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퍼나 PBR, PSR 같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한 이렇게 평가라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에도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제가 직접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버핏 지수, 통화량을 가지고 만든 부동산 버핏 지수도 만들고 또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또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도 만들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의 근거를 한다라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거의 5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고평가되어도 더 고평가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사상,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 이 정도 고평가였다면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고평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고평가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 코로나로 인해 풀린 유동성, 그 다음에 금리가 초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불었냐? 투자 광풍이 불었죠. 예. 주식,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단기간 급락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코인, 부동산 할 거 없이 엄청난 자산 시장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가 급등을 하고 이 전세 네. 급등을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부동산의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을 일으켰어요. 네. 패닉 바잉 뭐 이런 그렇죠. 말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자산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유지될 네.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줘야 되니까. 근데 2030 세대마저 영끌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살 사람은 다 샀다. 살 따르면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 10대가 영끌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21년 제가 10월 9일날 변곡점 왔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왜 그런 글을 올렸냐면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초저금리로 유지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게 훨씬 더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역사적으로 고평가된 시장에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중순부터. 네. 아, 경기는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네? 이거 게임 끝났다. 그런 판단을 제가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집값이 이제 고점 대비 네. 이제 적게는 20%에서 네. 많게는 50%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되게 영끌해서 이제 집 사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암울한 약간 전망이거든요. 암울하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좀 걱정을 하시는 게 네. 아, 우리 동네는 그래도 뭐 조금씩 빠지는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산 가격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또 위안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뭐 지역마다 당연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네. 뭐 지역별로 좀 보시면 좀 네. 어느 동네가 제일 취약해 보이시나요? 아, 지역별로 보면요. 네. 일단 이 리치고에 들어가서 네. 랭킹에서 이제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서 기간을 7년으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 여전히 저평가인 지역들이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충북이나 경남이나 경북 이런 데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인 상태인데 예. 어디가 이제 고평가냐면 서울. 예. 서울은 지금 몇 프로 고평가죠? 마이너스 70% 정도 예. 고평가입니다. 세종이 52% 예. 정도 고평가고요. 제주도가 한 46%. 예. 그래서 전세,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로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된 데들은 30에서 거의 70%까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예. 엄청. 근데 서울 보여지는 근데 사실 이게 서울 불패라는 얘기가 전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뭐 서울 불패, 강남 불패, 예. 또 대구는 뭐 수성구 불패, 예. 부산은 해운대 불패, 인천은 송도 불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불패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데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제일 비싼 데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부산이 제일 비싼 데 어디예요? 해운대예요. 대구이 제일 비싼 데 수성구예요. 이거가 불패라는 거지 예. 그 지역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는 부동산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자,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보시면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최대 가격이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를 네.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예를 들면 서울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서울에서 랭킹이 이제 높은 순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어디가 제일 많이 하락했죠? 이게 고점 대비 빠진 네. 하락률이죠? 네. 예. 15년이 아니라 20년으로 20년으로 보겠습니다. 예. 네. 강남구, 양천구, 도봉구, 송파구, 네. 노원구 순이네요. 네. 제일 많이 빠진 곳이 강남이고요. 예. 15% 빠졌습니다. 오를 때 확실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진다는 그렇죠. 게 데이터로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강남 불패가 아닌 거죠. 예. 여전히 강남은 그렇지만 빠져도 제일 비싼 동네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결국 그러면 약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네.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장 때는 물건을 여러 개 늘리고 네. 이제 하락장, 부동산 약세장에서는 물건을 줄이면서 네. 혹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네. 갈아타기를 통해서 네. 보다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런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은 유효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은 이제 갈아타고 싶어도 사실은 갈아탈 수 없죠. 거래 비용 상급지로 예. 갈아타시려면 사실 진작 갈아타셨어야 예. 됐고요. 지금은 이제 매물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선 네. 있죠. 요게 매물이에요. 매물이요. 지금 매물이 7월달 기준으로 지금 6만 4천 건 정도 쌓였죠, 서울이. 예, 급증했네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조금 늘었던, 4월달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몇 건이죠? 1,500건이 안 되죠. 예. 지금 6만 4천 건이 쌓이는데 거래량 좀 많았을 때 1,500건이 안 됐다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을 내놔도 아예 팔리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집을 예. 내놓은 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예 없거나 한 사람 정도 있거나. 아무도 완전 얼어붙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은 예를 들면 3,300 고점 찍었어요. 예. 3,200에도 팔 수 있고 3,100에도 팔 수 있고 3,000에도 팔 수 있고 계속 팔 수 있죠. 네. 자, 부동산은 어때요? 안 팔리는 자, 건가요? 예. 쭉 올라가다가 예. 주식처럼 대세 하락기가 왔어요. 예. 그럼 주식처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팔립니다. 예. 아예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완전 매물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완전 얼어붙었잖아요. 예. 자,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천도 보시면 인천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인천도 예,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보시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는 지금 12만 건이 쌓여 있는데요. 예. 지금 거래량이 좀 많았던 5월 달에도 거래량이 한 6천 건이 안 돼요. 5,7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물이 100개가 넘게 쌓이는데 거래된 거는 6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집주인이 어차피 네. 급하지 않다. 네. 뭐 금리 오르고 하지만 네. 생각보다 견딜만 하고 네. 내가 산 가격 이하로 굳이 팔 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실거주하면서 버티면 된다.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차피 싸게 사고 싶겠지만 네. 팔 사람은 또 이제 굳이 싼 값에 팔 생각은 없으니까 네. 실거래가 적당히 이제 보합받는 선에서 약보합해서 질 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겠죠. 예. 네, 아마도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0년이나 10 몇 년마다 한 번씩 꽤 큰 하락장이 옵니다. 예. 네. IMF 때는 50%,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많게는 70%까지도 떨어졌고요. 금리 위기 때도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강남의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의 네. 경우에는 35% 정도까지도 떨어져요. 고점 대비해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품이 훨씬 더 심하고 또 이번에 하락장이 2008년보다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외 변수가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보시면 IMF 때 큰 위기가 있었고 금리 위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비슷한 위기가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냐? 환율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환율 요즘 너무 높아졌죠. 지금 환율이 1,310원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런 환율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인베스팅닷컴 이제 환율 데이터인데요. 이제 예. 보시는 것처럼 IMF 때 환율이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거의 2,000원 정도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기 또 한번 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승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IMF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무역 적자, 쌍둥이 네. 적자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는 항상 큰 하락이 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네. GDP 대비해서 둘 다 지금 100%가 넘었거든요. 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사람들은 부채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기업들도 부채가 예. 빚이 많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죠. 매우 크죠. 그런데 부동산은 본질적인 가치 대비 너무나도 많이 고평가되어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주식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집이라는 거는 뭐 내 집으로 살든 빌려서 살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도 완만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내리는 게 가장 좋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조합 해보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소위 안전한 정도의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네. 이제 보통 월 소득 대비 몇 네. 퍼센트만 이제 원리금으로 내도록 해라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대표님께서 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한 달 월급의 소득의 몇 네. 퍼센트 정도를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로 내야 되는 게 안전할까요? 30% 미만이면 좋겠죠. 예, 30% 미만. 네, 지금은 데이터를 보면요. 네. 50% 이상을 지금 네, 월- 소득의 네, 50% 소득의- 이상을 예. 주택담보대출로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뭐 이제 한 300 받는다고 치면은 네. 부동산 원리금 대출금 상환만 15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근데 예. 금리는 이번에도 예.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빅스텝, 한이만이 이런 얘기 예. 하고 있고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연말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연말에 금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지시는 시기가 오겠죠. 이제 현재 이제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이 네. 하락 변곡점을 지나면 이제 하락 초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의외로 이제 하락 말기에는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네.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즉, 하락 변곡점에서 예. 하락 초기로 들어가는 국면이고요. 예. 이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6번으로 들어간 지역도 있고요. 이미 하락이 한참 진행 중인 네. 여기가 이제 뭐 예. 인천,
그 다음에 예. 대구, 인천, 세종, 대전 네. 이런 지역들이 이미 이제 하락 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네네. 세종은 하락 중기 정도 지금 가고 네. 있다고. 제일 먼저 세종이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미 이제 하락 초기로 들어간 지역들이 있고 예. 가장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또 기사 보셨죠? 지금 압구정도 3억씩 떨어지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인도권이나 이제 이런 안양 지역들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가격으로 회귀한 곳들도 있어요, 벌써. 예. 벌써 2년 전에 되면 GTX 호재로 이제 뜨기 전 가격으로 그렇죠. 들어가네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호재, GTX 개통이라는 호재는 사실 본질은 변한 게 없단 말이죠. 어쨌든. 변한 게 없죠. 예. GTX 자체는 뭐 발표가 돼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깔린다는 기대감에 어쨌든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네. 뭐 단지 금리, 재료는 살아있는데 금리만 올린다고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맞느냐라는 네. 말씀도 있으세요. 네. 그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이 GTX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특히 이제 GTX A 같은 경우도 이제 개통 시기가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예. 왜냐면 땅을 파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네.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GTX B나 C, D 이런 것들은요. 사업 타당성 조차 아직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예. 사업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10조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10조라는 돈은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사업 타당성 수지 분석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는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삽을 뜨지를 못하겠는데요. 예. 삽 뜨기 힘들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무슨 예비 타당성 이거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예.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왜냐면 나라 국관이요.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예. 국민연금 빼잖아요. 그러면 300조가 넘는 적자입니다. 순적자예요. 거기다가 지금 세금 낼 사람이 예. 갈수록 어떻게 되죠? 늙어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GTX 다 뚫리고 이렇게 다 계획대로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계획인 거예요, 계획. 그리고 실제로 뭐 예비 타당성 이게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뭐 GTX B도 지금 2030년이나 돼야 개통이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마 네. 실제로는 2033년, 35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 그럼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이 넘는 그 시기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아마도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플라잉카도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근데 GTX는 쉽게 얘기하면 도어 투 도어가 안 됩니다. 예. 자, GTX 역까지 가야죠. 예. GTX 역에서 그 깊은 지하까지 또 이동해야죠. 네. 거기서 GTX 오기를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갔다가 GTX 여기에서 내려서 다시 또 내가 최종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쵸?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어때요? 그냥 자율주행차 타면 도어 투 도어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게 더 편할까요? 그나마 뭐 GTX A는 뭐 머지않아 2020년대 후반에 이제 개통이 될 거니까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GTX B, C, D 이거는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희망을 접으시는 게 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예. 주가는 떨어져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때가 주식을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네, 네. 부동산도 비슷한 거죠. 부동산도 이런 호재들 때문에 예. 당장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발생한 이런 호재들 때문에 올라가면 저 같은 사람들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팔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시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